화를 내는 듯한 삭풍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렸다. 낡아빠진 초가삼간의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방 아랫목에 누워있던 김귀남의 몸뚱이가 얇은 종이장처럼 파르르 떨렸다. 그는 몰락한 양반가의 3대 독자였다. 조부대의 벼슬길이 튼키고 부친대의 가산을 탕진하였으나 귀남은 오로지 글 읽는 선비의 기계 하나로 이 척박한 산골 마을에서 버티고 있었다. 허나 기계와 육신은 별개의 문제였다. 공자왈 군자는 궁궁함 속에서도 도를 잃지 않는다 하였거늘 내 뼈마디는 어찌하여 이리도 공궁함을 못 견디고 비명을 지르는가. 그는 앙상한 손목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으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탓이었다. 귀남은 비쩍 마른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오늘은 장날이었다. 며칠째 살독이 바닥을 드러내어 물로 배를 채운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글을 쓸 화선지가 다 떨어졌다. 굶어 죽을지언정 글을 놓을 수는 없다는 그놈의 양반 자존심이 이 가냘픈 선비를 혹한의 바깥 세상으로 내몰았다. 겹겹이 기운 무명옷을 입고 갓을 쓰고 다해진 도포자락을 여미며 방문을 나서는 귀남의 모습은 그야말로 애처로웠다. 문지방을 넘자마자 불어닥친 돌풍에 귀남의 몸이 휘청거리며 마당 구석의 장독대 쪽으로 밀려갔다. 바람이 과히 흉폭하구나. 예의도 모르는 것.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줄이 끊어진 것처럼 귀남은 팔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살인문을 나섰다. 마을 어귀를 지나 장터로 향하는 고갯길은 험난했다. 눈이 정강이까지 쌓여 있었는데 남들에겐 정강이일지 몰라도 귀남에게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늪과 같았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고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조상님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장터에 도착했을 무렵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이내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장터의 상인들은 서둘러 좌판을 거두고 있었다. 귀남은 종이가재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파장 분위기였다. 아이고 선비님, 얼른 들어가셔. 북쪽 산에서 내려오는 눈보라가 심상치 않습니다요. 이보게 화선지 한 묶음만. 네, 외상은 무슨, 지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생겼는데 종이 타령이요. 썩 물러가셔. 상인은 귀남을 밀치고 짐을 싸서 도망치되 사라졌다. 상인의 손길에 밀린 귀남은 힘없이 빙글 돌다가 눈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예고도 없이 폭설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닥친 것이다. 쉬, 콱. 산맥을 타고 내려온 돌풍은 장터의 빈 좌판들을 들이받고 공중으로 솟구쳤다. 귀남은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눈의 입자가 마치 모래알처럼 얼굴을 때렸다. 앞이 보이질 않아.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어디가 집으로 가는 길인지 어디가 산속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귀남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의 가녀린 몸은 눈보라 속에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마른 나뭇가지와 다를 바 없었다. 체온이 급격히 빠져나갔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렇게 가는 것인가. 가문의 대를 잇지도 못하고 객사라니 불효막심하구나. 귀남의 눈앞에 하얀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더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갓을 쓰고 나타나 손짓을 했다. 초부님, 저기 따뜻한 아랫목이 보이옵니다. 귀남이 스르르 눈을 감으며 눈더미 속으로 파묻히려는 찰나였다. 쿵, 쿵, 쿵.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눈보라를 뚫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거대한 짐승 혹은 거인이 대지를 밟는 소리였다. 희미해져가는 귀남의 의식 속에서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쿵, 쿵. 눈보라가 잠시 거치는 듯하더니 귀남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귀남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사람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짐승이라기엔 두 발로 선 존재였다. 곰가죽을 거칠게 기워 만든 두터운 털옷을 입고 머리에는 늑대가죽을 모자처럼 쓰고 있었다. 눈보라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뿜어져 나오는 입김이 마치 용의 숨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이 산골짜기 깊은 곳에 산다는 전설 속의 여인 복순이었다. 복순은 눈밭에 쓰러진 귀남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귀남은 그저 눈에 젖은 하얀 강아지 혹은 길가에 떨어진 지푸라기 인형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엥? 이건 웬 젓가락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귀남의 고막을 뚫었다. 복순은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손, 소뚜껑만한 그 손이 귀남의 허리춤을 잡았다. 귀남은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다. 수. 마치 물을 뽑듯이, 아니 바닥에 떨어진 쌀까만 이를 들어올리듯이 복스는 귀남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귀남의 몸이 공중부양을 했다. 살려. 복스는 귀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를 자신의 옆구리에 끼웠다. 쌀집 아저씨가 사람 말을 옆구리에 끼우고 배달 가듯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였다. 귀남의 머리는 복순의 앞쪽으로, 다리는 뒤쪽으로 대롱대롱 매달렸다. 늑골이 압박되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나 그녀의 털옷에서 전해지는 뜨끈한 체온이 얼어붙은 귀남의 몸을 녹이기 시작했다. 날이 참네. 얼어 돼지기 딱 좋은 날이여. 복스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눈보라가 갈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뛰기 시작했다. 타다다닥. 그 속도는 실로 엄청났다. 귀남은 난생 처음 경험하는 속도감에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마치 질주하는 야생마의 등, 아니 옆구리에 매달린 꼴이었다. 덜컹거릴 때마다 귀남의 고개가 앞뒤로 꺾이며 춤을 췄다. 이보시오. 대엽, 조금만 천천히.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뭐라 씨부리는겨. 이빨 딱딱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 죽겠네. 혀 깨물러 입 다물어. 복스는 귀남을 낀 팔에 힘을 더 주었다. 귀남은 꽥 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하다가는 갈비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복스는 장터를 가로질러 마을 쪽으로 내달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복순에게는 그저 시원한 부채질 정도에 불과한 듯했다. 그때였다. 눈보라를 뚫고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장터에 나갔던 아낙네가 산짐승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며 마을로 도망쳐온 탓이었다. 마을의 장정들이 선비를 구하러 혹은 괴물을 잡으러 몰려나온 것이다. 마을이장, 저기 있다. 저기 시커먼 게 온다. 곰이다. 식인곰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공포 그 자체였다. 눈보라 속에서 거대한 털복숭이 괴물이 사람 하나를 입에 물고 달려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귀남의 하얀 도포자락이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괴물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희생자의 다리처럼 보였다. 마을 청년이 사람을 물었다. 김선비님이다. 곰이 김선비님을 잡아먹으려 한다. 아낙네일, 아이고 저 불쌍한 양반, 장가도 못 가보고 곰밥이 되다니.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공포에 질린 그들의 발걸음은 멈칫거렸다. 복순의 덩치가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복순은 앞을 가로막는 인간 무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에서는 그들이 그저 길을 막는 귀찮은 다람쥐 떼처럼 보였다. 비켜. 길 막지 말고 썩 비키란 말이여. 그녀의 호통 소리가 눈보라를 찍고 울려 퍼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곰의 포효, 크어으로 들렸다. 마을이장, 곰이 짖는다. 쏴라. 아니, 던져라.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멩이와 몽둥이를 마구잡이로 던지기 시작했다. 멈추시오. 나요. 김기남이요. 이분은 곰이 아니라. 하지만 귀남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펐고 복순이 달리는 진동 때문에 목소리는 어버버버하는 떨림으로 변질되어 전달되었다. 게다가 날아오는 돌멩이 하나가 귀남을 탁 하고 쳐서 날려버렸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눈보라에 휘날리자 귀남의 몰골은 더욱더 짐승에 잡혀가는 처녀 귀신처럼 보였다. 복순은 날아오는 돌멩이를 귀찮다는 듯 팔로 쳐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엄청난 풍압이 발생했다. 아, 따가.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복순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속도를 높여 돌진했다. 정면 돌파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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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이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여 좌우로 홍해 갈라지듯 흩어졌다. 마을 청년이 으악, 밟힌다. 도망쳐. 마을이장, 곰이다. 집채만한 곰이다. 복스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를 태연하게 질주했다. 그녀의 거대한 다리가 눈밭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눈덩이가 포탄처럼 튀어 사람들의 얼굴을 때렸다. 귀남은 옆구리에 끼인 채 스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주마등처럼 확인했다. 박서방, 최씨 아저씨, 접니다. 저 곰 아닙니다. 이분도 곰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복스는 순식간에 마을을 관통했다. 어휴, 시끄러운 것들.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성가시겠구네. 그녀는 마을 뒤편 산비탈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귀남의 초가집 쪽이 아니라 더 깊은 산속 자신의 거처로 방향을 틀었다. 귀남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간 곰굴로 끌려가 진짜 곰밥이 되거나 아니면 이 여장부의 소굴에서 평생 머슴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기 대엽, 여장부님, 우리 집은 저 아래. 저기 굴뚝 연기 나는 시끄러. 저기 가면 얼어 죽어. 너 같은 약골은 우리 집에 가서 뜨끈한 곰국이나 한 사발 들이켜야 살아. 곰국이라 하셨어? 설마 재료가 걱정 마. 사람은 안 넣어. 아직은이라는 단어가 귀남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복수는 귀남을 낀 채 가파른 산길을 평지처럼 뛰어올랐다. 귀남은 이제 체념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복순의 겨드랑이 사이는 묘하게 아늑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쿵, 쿵
하고 귀남의 귀에 직접적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강인한 생명력의 리듬이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았던 종이 인형 선비 김귀남은 그렇게 눈보라치는 날 거대한 웅녀의 옆구리에 끼어 새로운 운명 속으로, 아니 깊은 산 속으로 납치 아닌 납치를 당하고 있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징을 쉬고 꽹가리를 울리며 곰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련하게 들려왔다. 공자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가르침은 주지 않으셨는데. 귀남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복수는 짐짝처럼 늘어진 귀남을 한 번 쓱 내려다보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흥얼거림은 마치 맹수가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아 산짐승들마저 숨을 지겼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은 하얀 서련 위에 깊고 굵은 발자국을 남기며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져갔다. 마치 한편의 웅장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전설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낸 듯 산골 마을의 아침은 더디게 밝아왔다. 그러나 해가 뜨기도 전부터 마을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운 안개 대신 날카롭고 뜨거운 입말들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방망이질 소리는 평소보다 요란했고 그 박자에 맞춰 오가는 이야기들은 살얼음 낀 개울물보다 차갑고도 흥미진진했다. 칠성네. 아이고, 그게 참말이라니. 복순이가 그 곤만한 덩치로 귀남 도련님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단 말이지. 주막주모. 품에 안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약초꾼 서씨한테 들었는데 둘이 아주 살을 맞대고 엉겨붙어 있었다지 뭐야. 귀남 도련님이야 얼어 죽기 직전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처녀가 어찌 그리 나무새스러운 줄 모르고 덤벼들었을까잉. 치치, 사람 살리는 게 먼저라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그 깊은 산속 토굴에서 밤새 체온을 나눴으니 볼장 다 본 거 아니요. 소문에는 복순이가 아주 도련님을 쌈 싸먹듯 감싸 안아서 그 주변 눈이 다 녹아떠드구먼. 주모. 그러게 말이여. 얌전한 고양이 부뜸하게 먼저 올라간다더니 덩치만 컸지 곰인 줄 알았던 복순이가 여우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말들은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었다. 살을 맞대야 사느니 하는 말은 어느새 살을 섞었다는 말로 교묘히 바뀌어 있었고 복순의 헌신적인 구조행위는 마을 사람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자극적인 야담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귀남은 사랑방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희미하게 느꼈던 온기,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를 밀어내던 그 묵직하고도 뜨거운 살결의 감축이 여전히 온몸에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살아있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복순 덕분이었다. 귀남은 갓을 고쳐 쓰고 도포자락을 단정히 여며매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대문 밖까지 들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비아냥거림이 그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양반의 체면이나 가문의 위신 따위를 따지기에 복순이 보여준 생명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숭고한 것이었다. 귀남은 곧장 복순의 집으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복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척, 척,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가 우렁쳤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튼튼한 어깨는 리드미컬하게 움직였다. 복순아 씨. 도끼질이 멈췄다. 복순이 놀란 눈으로 귀남을 돌아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도련님, 몸은 좀 어떠시오? 어제 그리 혼절하셔서 걱정했는디. 덕분에 살았습니다. 내 이 목숨 아씨가 아니었으면 벌써 저승문턱을 넘었을 겁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시오. 산짐승도 추우면 서로 껴안고 자는 법인디. 복순은 부끄러운 듯 도끼자루만 만지작거렸다. 귀남은 성큼성큼 다가가 복순의 앞에 섰다. 그리고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 한복판에서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다. 흰 도포자락이 흙바닥에 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니, 도련님, 이게 무슨 짓이래요. 얼른 일어나셔요. 남들이 보면 어쩐다고. 남들이 보는 게 두려웠다면 오지도 않았습니다. 복순아 씨,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귀남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다.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동네 아이들이 숨을 죽였다.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가 밤을 보냈다고, 처녀 총각이 살을 맞대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허나 나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체온이 나를 살렸고 그 밤의 온기가 내 생명을 지켰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 하나 생명보다 귀한 법도는 없는 법. 허나 세상의 눈이 그러하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책임이라니요?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남은 내 생은 온전히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소문 따위가 당신의 앞길을 막지 못하게 내가 당신의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복순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마을 제일 가는 인물인 귀남 도련님이 곰 같다고 놀림받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다니. 지가 밥도 많이 먹고 힘도 세고 할 줄 아는 건 농사일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시요? 밥은 많이 먹으면 더 지어드리면 되고 힘이 세면 집안을 든든히 지킬 테니 그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귀남은 복순을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향했다. 마을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뒤로 온갖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다. 마을 청년일, 저거 봐라 저거. 진짜로 귀남이가 복순이를 데려가네. 마을 안하기. 아이고, 귀한 집 아들이 어쩌다 저런 억척스러운 여자한테 코가 끼었을까. 여자가 밤기술이 보통이 아니었나벼.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귓전을 때렸지만 귀남은 복순의 거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복순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귀남의 그림자만 밟으며 걸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귀남의 기와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복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가 될 귀남의 어머니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종부로서 이런 흉흉한 소문을 달고 온 며느리감을 받아줄 리 만무했다. 대문이 열리고 앞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대청마루에는 귀남의 어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명의 은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귀남이 마당에 들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복순도 엉겁결에 바닥에 넙죽철을 올렸다. 어머니, 아니, 마님, 문안드리옵니다. 정적이 흘렀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마당을 휘감았다. 귀남의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섰다. 복순은 눈을 질끈 감았다. 호통이 떨어지거나 소금이라도 뿌려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복순의 손등 위로 덮인 것은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었다. 고개 들거라. 복순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복순의 양손을 꼭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장하다. 정말 장해. 내 아들이 산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헌데 네가 살렸다고. 예, 그냥 얼어 죽으면 안 되니께 꼭 안아준 것밖에는. 그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 남녀가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내 아들 살린 은인을 두고 주둥이 놀리는 것들은 다 천벌을 받을 게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담장 너머에서 기웃거리던 그림자들이 슬금슬금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복순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들어오거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내 귀한 며느리가 될 아이인데 바깥바람 쓰게 해서야 쓰겠니. 그렇게 복순은 귀남의 집, 아니 이제 자신의 집이 될 곳으로 발을 들였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사랑방이 아닌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귀남 그리고 복순이 겸상을 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고깃국, 각종 나물이 가득했다. 복순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긴장이 풀리자 지난밤부터 굶주린 허기가 파도처럼 밀려온 것이었다. 어서 들거라. 시장할 테지. 아이, 예. 그럼 잘 먹겠습니다요. 복순은 숟가락을 들었다. 처음에는 얌전하게 밥알을 새듯 깨작거렸다. 하지만 입안에 밥이 들어가자 이성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의 숟가락질이 점점 빨라졌다. 구르륵 첩첩 밥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졌다. 벌써 다 먹었느냐? 여기 더 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밥 공기에서 밥을 덜어주려 하자 복순이 밥주발 뚜껑을 열어 보이며 머뭇거렸다. 어머니, 실은 지가 밥심으로 사는 년이라 이거 가지곤 기별도 안 가는데요. 혹시 구억해 밥이 더 남았을까요? 복순아 씨, 천천히 드셔도. 밥이야 있지. 믿고 말고. 개똥내 어머마, 여기 밥 좀 더 가져오너라. 고봉으로. 하녀가 밥을 산처럼 쌓은 고봉밥을 들고 왔다. 복순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체면이고 뭐고 잊은 채 국에 밥을 말아 마시듯 들이켰다. 숟가락이 춤을 추고 젓가락이 반찬을 낚아채는 솜씨가 가히 신기에 가까웠다.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싹 비운 복순은 그래도 아쉬운 듯 빈 그릇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었다. 세 그릇, 장정 셋이 먹을 양을 복순 혼자 해치웠다. 귀남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하녀들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다. 저게 사람 배야 소배야 하는 속닥임이 들렸다. 정작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래, 밥을 저리 잘 먹으니 힘도 셌겠지.
비실비실 깨작거리는 것들보다는 100번 낫다. 내 아들 없고 그 험한 산길을 내려오려면 저 정도는 먹어야지 암. 아이고, 지가 너무 많이 처먹었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지가 배고프면 눈이 뒤집혀서. 복순이 고개를 푹 숙이죠. 시어머니는 복순의 밥그릇 위에 먹음직스러운 생선살 한 점을 올려주었다. 죄송할 거 없다. 곶간에 쌀 섞여서 뭐 하겠느냐. 너처럼 복스럽게 먹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우리 집안에 복이 굴러 들어온 게지.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양껏 먹거라. 대신 그 힘으로 우리 귀남이 잘 건사하고 아들, 딸 순풍순풍 낳아주면 그만이다. 알겠느냐? 어머니, 예, 어머니. 지가 힘 하나는 장사니까요. 밭일이고 논일이고 다 맡겨만 주셔요. 밥값은 꼭 하겠구만요. 하하, 그래, 오냐. 밥값은 차차 하도록 하고 오늘은 뜨뜻한 아랫목에서 푹 지지거라. 긴장이 풀리면 몸살이 오는 법이니. 시어머니의 호터단 웃음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만이 그날 밤 귀남의 집을 감쌌다. 귀남은 흐뭇하게 웃으며 복순을 바라보았다. 텅 빈 밥그릇 3개가 탑처럼 쌓여있는 상 위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복순은 부끄러워 배를 문질렀고 귀남은 그런 그녀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살을 맞대야 살린 목숨은 이제 밥상을 맞대고 살아갈 인연이 되어 깊어가고 있었다. 소문보다 뜨겁고 밥보다 구수한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사랑방 문지방을 넘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혀왔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최고급 백탄이 타오르는 훈훈한 열기였으나 그 속에 섞인 비릿한 기름 냄새와 묘한 향 냄새가 귀남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비단 보료 위에 비스듬히 몸을 기댄 변대감은 장죽을 입에 문 채 눈을 가늘게 뜨고 귀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턱 밑으로 늘어진 살이 탐욕스럽게 출렁거렸다. 방 한쪽 구석에는 마른 마서방이 주파나를 튕기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탁, 탁 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남의 심장을 조여오는 박동소리처럼 들렸다. 그래, 귀남아. 자네가 내 돈을 빌려 쓴 지가 벌써 몇 해가 지났거냐?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때 못 갚아 허덕이는 꼴을 보자니 내 마음이 영 편치 않구나. 귀남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다. 닳고 다른 무명바지 위로 앙상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 흉년만 넘기면 어떻게든. 쯧쯧, 흉년 핑계는 지덥지도 않으냐. 내 그래서 자네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려 부른 게야. 자네가 살고 있는 그 집터 말이다. 볕은 잘 든다만 좁고 낡아 자네 식구들이 살기엔 영 옹색하지 않나? 변대감은 장죽을 재떨이에 털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내 자네 빚을 전액 탕감해주겠네. 그뿐인가? 읍내 저편 선앙당 고개 너머에 있는 내 땅을 자네에게 주지. 거기엔 아주 비옥한 무밭과 튼튼한 헛간이 딸려 있어. 집터만 내게 넘기면 자네는 빚도 갚고 더 넓은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으니 이게야말로 일거양득 아니겠는가? 귀남은 귀를 의심했다. 빚을 탕감해주는 것도 모자라 땅을 준다니. 평생 땅 한 평 없이 소작농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경종이 울렸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다. 하지만 마서방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그 의심을 억눌렀다. 이 사람아, 대감마님께서 자네 효심과 성실함을 높이 사서 베푸시는 은혜야. 그 무밭이 얼마나 기름진지 씨만 뿌리면 무가 사람 허벅지보다 굵게 자란다더군. 헛간도 조금만 손보면 대궐 같은 기와집 부럽지 않다네. 정말입니까? 제 빚을 다 없애주시고 그 땅을 제게 주신단 말씀입니까? 하하,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내 자네를 어여삐 여겨 하는 말이네. 여기 문서가 있네. 도장만 찍으면 그 땅은 자네 것이야. 자네 집터는 내게 넘기고 새 출발을 하게나. 변대감이 내민 종이 위에는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글씨들이 빼곡했다. 귀남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도장을 꺼냈다.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빚독촉에 시달리며 밤마다 한숨 짓던 아내. 제대로 먹지 못해 늘 배고프다 보채는 어린 자식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만 있다면. 귀남은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변대감의 입꼬리가 기이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며칠 후
귀남의 가족은 정든 집을 떠났다. 짐수레라고 해봐야 낡은 이불 몇 채와 깨진 항아리, 솥단지 하나가 전부였다. 아내인 춘택댁은 문물을 훔치며 뒤를 자꾸 돌아보았지만 귀남은 짐수레를 끄는 손에 힘을 주며 앞만 보고 걸었다. 임자, 울지 마오. 대감마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는 땅도 넓고 밭도 기름지다지 않소. 이제 우리도 내 땅에서 농사짓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요. 그래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어찌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대감마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리 좋은 땅을 선뜻 내주셨을까 싶기도 하고. 마르니 보증까지 섰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소? 복순아, 너도 기운 내거라. 가서 배불리 먹여주마. 뒤를 따르던 복순은 아무 말 없이 보찜을 고참했다. 15 복순의 눈매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깊고 서늘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는 희망을 믿고 싶었지만 변대감의 집에서 나올 때 마주쳤던 마서방의 비열한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한나절을 꼬박 걸어 선앙당 고개를 넘었다. 읍내와는 정반대 방향, 인쪽조차 드문 산골짜기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마서방이 일러준 길의 끝에 다다랐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이었다. 비옥한 무밭이라던 곳은 검게 썩어 들어가는 진흙 구덩이였다. 수해를 입어 물이 빠지지 않은 채 방치된 탓에 땅 위에는 썩담한 무청들과 오물들이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역겨운 썩은 내가 바람을 타고 훅 기쳐왔다. 발을 디디면 정강이까지 푹푹 빠질 듯한 질척한 뻘밭, 그것이 변대감이 말한 기름진 땅의 실체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튼튼한 헛간. 지붕의 절반은 무너져 내려앉았고 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쥐들이 들끓고 거미줄이 흉가처럼 뒤덮인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 배가, 아니 흉가였다. 귀남은 짐수리 손잡이를 놓쳤다. 쿵 하고 수레가 땅에 처박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게 뭔가, 여기가 아니야. 길을 잘못 든 게야. 그럴 리가 없어. 귀남은 비틀거리며 밭으로 들어갔다. 발이 진에게 쑥 빠지자 검은 물이 튀어올랐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밭을 헤집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뭉개진 썩은 무 조각뿐이었다. 아이고, 이 썩을 놈의 선상아, 우리를 속였구나. 그 악귀 같은 놈들이 우리를 속여 집을 뺏고 사지로 몰아넣었어. 아이고, 이를 어째. 춘택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희망이 컸던 만큼 절망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빚을 갚기는커녕 당장 오늘 밤 이슬을 피할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마서방, 변대감, 이놈들아, 내 자네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내 집을 내놓아라. 내 집을 돌려줘. 귀남은 허공을 향해 피를 토하듯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썩은 무밭을 스치는 스산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흙탕에 얼굴을 묻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 얄팍한 욕심이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왔다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다. 해는 완전히 저물어 썩은 밭 위로 검푸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 어둠은 마치 변대감의 검은 속내처럼 그들을 집어삼칠 때 독주해왔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 복순만은 울지 않았다. 복순은 보찜을 내려놓고 천천히 밭가으로 걸어갔다. 코를 찌르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무너져가는 헛간의 기둥을 만져보고 질척이는 밭의 흙을 한 줌 쥐어보았다. 복순의 소나기에서 검은 흙이 뚝뚝 떨어졌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썩은 무와 오물들이 오랜 시간 퇴적되어 만들어진 이 땅. 겉보기엔 죽음의 땅 같지만 그 썩음이 역설적으로 지독할 만큼 강한 거름이 되어 땅 밑바닥이 응축되어 있음을. 속았어. 아버지는 속았고 우리는 집을 뺏겼어. 이건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현실을 직시했다. 울어봤자 변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갈 집도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다. 복수는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무너진 헛간의 처마 밑을 올려다보았다. 썩은 석가래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밭의 구석,
오물이 가장 심하게 쌓인 둔덕에 머물렀다. 그 지독한 부패의 한가운데서 이름 모를 자풀 하나가 기이할 정도로 짙은 초록색을 띠며 웃자라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만 오세요. 목 쉬어요. 복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통곡하던 부모가 놀란 듯 딸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복순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이 땅 썩은 게 아니에요. 너무 기름져서 탈이 난 거예요. 똥오줌도 삭히면 거름이 된다는데 이 밭은 몇 년째 무썩은 물을 머금고 있었으니 독이 될 만큼 영양가가 넘쳐나는 거라고요. 복순아,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냄새가 안 맡아지느냐? 이건 다 죽은 땅이다. 아니요, 죽은 땅에는 풀 한 바퀴도 못 자라요. 저기 보세요. 저 자풀이 얼마나 억세게 자랐는지. 변대감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건 금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복수는 헛간 구석에 버려져 있던 녹슨 괭이를 집어들었다. 자루가 썩어 부러질 듯 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을 파헤쳤다. 겉에 질척한 오물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칠흑같이 검고 찰진 흙이 드러났다. 우리가 멍청해서 당한 건 분하지만 울고만 있으면 변대감이 원하는 대로 굶어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안 죽어요. 보란 듯이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 썩은 냄새를 그 영감탱이 코앞에 들이밀어줄 거예요. 복순의 말에 귀남은 멍하니 딸을 쳐다보았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린 딸이 쏘아올린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섬뜩하리만치 차가운 의지였다. 바람이 불어와 헛간의 문짝이 덜컹거렸다. 썩은 무밭의 악취는 여전했지만 복순이 지고 있는 흙에서는 이제 단순히 썩은 내가 아닌 생명이 들끓는 발효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귀남과 춘택댁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거친 호흡 소리가 어둠을 채웠다. 밤하늘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며 폐허가 된 무밭과 그 위에 괭이를 들고 선 작은 소녀를 비췄다. 소녀의 눈빛은 변대감의 탐욕보다 더 질긴 생명력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폐기물처럼 버려진 밭고랑 사이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들이닥쳤다. 설이 내린 들판은 온통 회색빛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고 수확이 끝난 무밭에는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채 썩어가는 무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곳에 낡은 무명치마를 단단히 여민 복순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붉게 트고 갈라져 있었지만 흙더미를 파헤치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복순의 눈이 썩어 문드러진 무 더미 속에서 기이한 생명력을 포착했다. 몸통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짓물러 악취를 풍기고 있었으나 그 머리에 달린 무청만큼은 서슬퍼런 초록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혹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민초들의 삶처럼 무청은 꼿꼿이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다들 썩었다고 버렸는데 이 줄기만은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요. 마치 우리 식구들 같지 않소? 그녀의 뒤에서 앙상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던 귀남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본래 타고나길 허약하여 찬바람만 스쳐도 기침을 토해내는 약골이었다. 남들은 지게 가득 나무찜을 지고 나를 때 그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벅차 쩔쩔매곤 했다. 그게 먹을 수나 있는 거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괜히 헛수고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려. 몸통은 썩었어도 머리는 살았잖아요. 이 푸른 것만 잘라내서 잘만 다듬으면 겨우내 우리 동이 배굴리지 않을 귀한 양식이 될 거예요. 보물이 별거 있나요? 귀하게 여기면 보물이지. 복수는 품에서 작은 낫을 꺼내들었다. 썩은 무의 몸통을 발로 툭 차서 고정하고는 싱싱한 무청의 밑동을 단칼에 베어냈다. 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푸른 생명력이 그녀의 손 안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털어 광주리에 담았다. 하나, 둘, 셋. 비워져 있던 광주리가 짙푸른 희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귀남은 아내의 씩씩한 뒷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가장인 자신이 무력하게 서 있는 동안 아내는 쓰레기 더미 석에서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을 찾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레 밭으로 들어섰다. 이리 내놓으시오. 나도 거들리다. 당신 손이 얼음장 같소. 귀남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청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 묻은 무청을 나르는 어린 아들 동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귀남의 가슴 속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집으로 돌아온 세 식구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거해온 엄청난 양의 무청을 씻는 일이었다. 마당에 펌프가 꽁꽁 얼어붙어 귀남은 몇 번이나 뜨거운 물을 부어 겨우 물기를 터야 했다. 펌프질을 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지하수는 뼈를 깎는 듯 차가웠다. 복수는 그 얼음물에 거침없이 손을 담궜다. 동희야, 너는 아궁이 앞에 가서 불 좀 쬐고 있거라. 아범, 당신도 들어가요. 내가 얼른 씻어낼 테니. 아니요, 같이 합시다. 내가 힘은 없어도 손은 있어. 귀남은 복순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야 앞에 앉았다. 무청에 묻은 흙과 오물을 씻어내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였다. 손을 물에 넣자마자 수천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잠시 후 감각이 사라지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될 때까지, 무청의 푸른빛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헹구고 또 헹궜다. 이 흙을 다 털어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국을 끓여도 흙내 없이 구수하지요. 우리네 인생도 이렇지 않겠소? 모진 풍파 다 씻어내고 나면 언젠가는 맑은 날이 오겠지요. 귀남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무청을 꽉 짰다. 그의 약한 악력으로는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비틀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뻐근해졌다. 평소 같으면 자리에 누워 앓는 소리를 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견딜만 했다. 아니, 견져야만 했다. 깨끗이 씻은 무청은 이제 건조라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복수는 무청을 엮을 새끼줄을 꼬았고 귀남은 그것을 매달 덕장을 만들어야 했다. 마땅한 곳을 찾던 복순의 시선이 처마 밑으로 향했다. 저 처마 밑이 좋겠어요. 바람이 잘 통하고 볕도 적당히 드니까. 그런데 저 기둥이 사가서 못을 박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귀남이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초가집의 처마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창고에서 녹슨 망치와 못을 챙겨들었다. 사다리도 없이 퇴마루에 낡은 나무 상자를 받치고 올라서야 했다. 내가 해보리다. 당신은 밑에서 줄을 잡아주시오. 아버지 조심해. 떨어지면 안 돼. 동희의 걱정 어린 외침에 귀남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집안도 무너진다. 귀남은 떨리는 팔을 들어올려 처마 끝 튼튼한 석가래를 찾았다. 팔을 머리 위로 뻗는 것조차 그에게는 노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못을 박았다. 캉캉캉, 둔탁한 망치 소리가 겨울 허공을 갈랐다. 바람이 귀남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석가래를 부여잡고 버텼다. 한참의 사투 끝에 튼튼한 건조대가 완성되었다. 복순이 지프로 꼼꼼하게 엮은 무청타래를 귀남에게 건네주었다. 귀남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마 밑에 매달았다. 푸른 무청들이 줄지어 매달리자 잿빛이었던 초가집에 생동감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초록색 커튼처럼 혹은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해 보였다. 하지만 시래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정한 시래기는 얼고 녹는 과정, 즉 자연의 혹독한 조련을 견뎌내야만 했다. 밤이 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처마 밑의 무청들은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수분을 머금은 줄기가 팽창하며 얼음 결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낮이 되어 햇살이 비치면 얼었던 줄기가 녹아내리며 흐물흐물해졌다. 얼었다 녹았다, 또 얼었다 녹았다. 이 아이들도 참 고단하겠습니다. 그냥 바짝 마르면 편할 것을 왜 이리 모진 과정을 겪어야 맛이 든다니. 사람이나 식물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소. 편하게만 크면 속이 차지 않는 법이죠. 저 녀석들이 추위를 견디면서 제 몸 안의 물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바람과 햇살을 채우는 거요. 그래야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진다두군. 귀남의 말처럼 시래기는 변해가고 있었다. 선명했던 초록색은 점차 짙고 그윽한 갈록색으로 변해갔다. 뻣뻣했던 줄기는 수십 번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섬유질이 부드러워졌다. 바람은 사포가 되어 시래기의 거친 표면을 다듬었고 햇살은 조미료가 되어 깊은 맛을 스며들게 했다. 그것은 자연이 빚어내는 예술이자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다. 어느 날 밤 폭설이 쏟아졌다. 지붕 위에 눈이 쌓이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처마가 삐걱거렸다. 귀남은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예전 같으면 이불 속으로 더 파고들었을 테지만 지금은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안 되겠어. 눈을 좀 치러야겠어. 이 밤에요? 당신 몸도 성취하는데 우리 동이 먹일 건데 눈 속에 파묻히게 둘 수는 없지. 귀남은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살을 내는 눈보라가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에 눈을 쓸어내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기침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밑에서 복순이 등불을 들고 그를 비추고 있었다. 불빛 속에 비친 귀남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커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약골 귀남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눈보라와 맞서는 한량의 투사였다. 눈을 다 치우고 내려온 귀남은 땀과 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났다. 아버지 최고다. 우리 시래기 다 살았네. 동이가 귀남의 다리에 매달렸다. 귀남은 거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손바닥 굳은 살이 아들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것은 영광의 상처였다. 며칠 뒤 드디어 잘 마른 시래기를 거두는 날이 왔다. 바스락거리는 시래기를 하나듬 안고 부엌으로 들어온 복순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밝았다. 이제 요리를 할 차례였다. 하지만 부엌의 아궁이가 문제였다. 오랫동안 제대로 손보지 않아 그 으름이 차고 연기가 역류하곤 했다. 비키시오. 내가 뚫겠소. 귀남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아궁이 깊숙한 곳에 머리를 디밀고 꽉 막힌 구들장을 쑤셔대기 시작했다. 검은 검댕이 얼굴과 옷에 묻어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꽉 막혀있던 숨통을 트듯 그는 힘껏 쇠꼬챙이를 휘저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묵은 재들이 쏟아져 내리고 시원한 바람길이 열렸다. 어머나, 당신 얼굴 좀 봐요. 영락없는 숫장수네. 허숫장수면 어떻소? 불만 잘 들어가면 그만이지.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위에 커다란 가마솥이 걸렸다. 복수는 잘 마른 시래기를 물에 불려 껍질을 벗겼다. 얼고 녹기를 반복한 덕분에 껍질은 부드럽게 벗겨졌다. 그녀는 시래기를 숭덩숭덩 썰어 된장에 조물조물 묻혔다. 시래기는 이렇게 된장 기운이 배어야 제맛이지요. 멸치 몇 마리 넣고 푹 끓이면 고기 반찬 안 부러워요. 구수한 냄새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 문틈으로 새어나갔다. 그것은 가난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향기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저녁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된장국과 거친 보리밥이 올랐다. 반찬이라고는 묵은 김치 한 조각뿐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왕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다. 와, 냄새 좋다. 잘 먹겠습니다. 동이가 시래기를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넘기는 아이의 목을 대가 힘차게 움직였다. 어디에? 맛 좀 볼까? 귀남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구수하고 깊은 된장 맛 뒤로 시래기 특유의 달큰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혀를 감쌌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은 맛이었다. 그것은 지난 겨울의 매서운 바람맛이었고 쏟아지던 눈보라의 맛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땀방울의 맛이었다. 맛이 어때요? 너무 질기진 않소? 아니, 아주 좋소. 내 평생 먹어본 국 중에 제일 맛이 좋구려. 정말 보물이 따로 없소. 귀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뜨거운 국물 탓인지 가슴 벅찬 감동 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국그릇을 비우며 생각했다. 자신은 그동안 스스로를 썩어가는 무라고 생각했었다. 아무 쓸모 없이 버려진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아내 복수는 그 속에서 푸른 무청을 발견해냈고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것을 귀한 시래기로 만들어냈다. 자신도 그러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장터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흡사 산맥의 일부가 떨어져 나온 듯한 그 형체는 바로 복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덩치만큼이나 육중한 무쇠가마솥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아궁이 위에 올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보통 장정 둘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법한 솥이었지만 복순에게는 그저 밥그릇 하나 옮기는 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복순은 허리춤에 매단 광목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다. 그녀의 팔뚝은 웬만한 장정의 허벅지보다 굵었고 소뚜껑만한 손바닥은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식재료에 닿을 때만큼은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듯 섬세해졌다. 오늘이 대망의 첫 장사였다. 그녀는 지난밤 물에 불려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낸 시래기를 소쿠리에 담아왔다. 자,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이 장바닥 사람들 콧구멍을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복순이 장작에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아궁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는 솥에 물을 붓고 자신이 직접 담가 3년을 묵힌 된장을 풀었다. 누런 된장이 물속에서 풀어지며 황금빛 국물을 만들어냈다.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며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보찜 장수들이 자리를 잡고 물건을 사려는 아낙네들의 흥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복순의 시래기 국밥집 앞은 이상하리만치 한산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피해가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일. 어이구, 저게 뭐야? 사람이야, 바위야? 쉿, 조용히 해. 눈 마주치면 뼈도 못 추리겠구만. 무슨 국밥집 주인이 산적두목처럼 생겼어. 사람들은 복순의 검치에 압도되어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복순이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가 철퇴를 들고 적을 기다리는 형상이었다. 더구나 빈장한 탓에 굳어진 그녀의 표정은 본의 아니게 험상궂게 보였다. 복순이 땀을 닦으려 팔을 들어 올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니, 다들 왜 저러고 지나가기만 한담. 배들이 안 고픈가? 냄새가 안 나나? 복순은 억울했다. 섬시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단지 외모 때문에 파리만 날리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혔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개시도 못하다니 이대로 가다간 소태 끓인 국을 도로 다 이고 가야 할 판이었다. 그때 복순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궁이 옆에 놓인 커다란 부채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소뚜껑을 활짝 열어젖혔다. 화르륵 하얀 김이 용솟음치며 솟아올랐다. 그와 함께 뭉근하게 끓어오른 된장과 시래기의 구수한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복수는 부채를 양손으로 잡고 마치 태풍을 일으키겠다는 기세로 솥 위를 향해 부채질을 시작했다. 자, 가라. 가서 굶주린 뱃속들을 요동치게 만들어라. 복순의 괴력에 가까운 부채질 덕분에 솥에서 피어오른 냄새는 바람을 타고 장터 골목골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멸치와 디포리를 볶아 비린내를 날리고 진하게 우러낸 육수, 거기에 콩알갱이가 살아있는 묵은 된장이 어우러진 한국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원초적인 향기였다. 장터 입구에서 집신을 고르던 노인이 코를 킁킁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요? 아주 구수하니 오장육부가 다 춤을 추는구만. 옆에 있던 집신장수, 그러게 말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데 어디서 나는 냄새유? 냄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사람들의 코를 낚아챘다. 떡을 팔던 아주머니도 비단을 고르던 양반집 하인도 하던 일을 멈추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냄새의 근원지에는 여전히 산적 같은 복순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식욕에 이끌려 하나둘 복순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뜻 자리에 앉는 사람은 없었다. 냄새는 기가 막힌데 주인장의 포스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다들 쭈뼛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허름한 행색의 깡마른 노인 하나가 군중을 헤치고 나왔다. 며칠을 굶었는지 눈이 퀭한 노인이었다. 주인장, 그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내 냄새에 홀려 죽기 살기로 왔소이다. 복수는 부채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커서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는데 그제야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험상궂음 대신 넉넉한 인심을 보았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어르신. 내 아주 뚝배기가 넘치도록 담아드리라니까 이리 앉으셔요. 복수는 뚝배기에 토렴을 시작했다.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 따르기를 반복하여 밥알 하나하나에 국물의 맛이 배어들게 하고 뚝배기 자체를 뜨끈하게 데웠다. 마지막으로 푹 삶아져 흐물흐물해진 시래기를 듬뿍 얹고 그 위에 송송 썬 파와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노인 앞에 내놓았다. 양이 어마어마하구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다. 주변을 둘러싼 구교군들이 숨을 죽이고 노인의 반응을 살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노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단말마 같은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노인은 숟가락을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루룩 쩝쩝. 뜨거움도 잊은 채 국밥을 흡입하는 소리가 장터 구석에 울려 퍼졌다. 이 맛이야? 내 평생 이런 국밥은 처음일세. 짠맛은 하나도 없고 어찌 이리 깊고 구수한 맛이 난단 말인가. 시래기는 또 어찌나 부드러운지 씹기도 전에 녹아버리는구려. 노인의 극찬에 구경꾼들의 동요가 일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구경꾼이 저 영감이 저렇게 정신없이 먹는 거 보니 보통 맛이 아닌가 보네. 구경꾼이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 그릇 주시오. 냄새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더는 못 참겠어. 한 명이 자리에 앉아 둑이 무너지듯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복순의 평상 4개는 순식간에 꽉 찼고 자리가 없어 서서 기다리는 줄이 생겨났다. 복순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그녀의 큰 덩치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듬직한 신뢰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저 큰 선으로 퍼주는 국밥이니 양도 많고 맛도 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었다. 그때 장터의 맛을 꽉 잡고 있다는 까다로운 장돌뱅이 무리가 나타났다. 전국을 떠돌며 안 먹어본 음식이 없다는 그들이었다. 장돌뱅이도 냄새는 그럴싸한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덩치만 빚고 장사하는 거 아니요? 어디 맛 좀 봅시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자리에 앉았다. 복수는 개의치 않고 그들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려놓았다. 입맛에 안 맞으면 덩 안 받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오. 두목은 콧방귀를 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었다. 입안에서 혀를 굴리며 꼬투리를 잡으려던 그의 미간이 서서히 펴지더니 이내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장돌뱅이 두목, 이건 그냥 멸치 육수가 아닌데. 두목의 말대로였다. 복순의 육수에는 그녀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멸치만 대충 넣고 끓이지만 복순은 달랐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은빛이 도는 최상급 대멸치의 내장을 일일이 제거한 뒤 달궈진 마른 솥에 한번 볶아 비린내를 달려버렸다. 거기에 말린 보리새우를 한 줌 넣어 감칠맛을 폭발시키고 무와 양파, 대파 뿌리를 통째로 넣어 시원한 단맛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진짜 비법은 따로 있었다. 바로 쌀뜨물과 표고버섯 기둥이었다. 쌀을 3번째 씻은 뽀얀 물을 육수 베이스로 사용하여 된장의 텁텁함을 잡고 구수함을 극대화시켰으며 말린 표고버섯 기둥을 넣어 고기를 넣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기 국물 같은 묵직한 풍미를 만들어낸 것이다. 게다가 시래기 손질은 또 어떠한가. 억센 줄기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낸 시래기를 된장과 다진 마늘, 들기름에 조물조물 묻혀서 밑간을 해둔 뒤 육수에 넣었다. 이렇게 해야 시래기 속까지 간이 배어 겉돌지 않고 씹을 때마다 배어나오는 들기름의 고소함이 국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었다. 장돌뱅이 두목. 시원하다. 이거 보시오 주인장. 여기에 대체 뭘 넣은 거요? 고기 한 점 안 들어갔는데 어찌 소고기 국밥보다 더 진한 맛이 난단 말이오. 비법은 무슨 그냥 정성이지라. 내 자식 새끼들 먹인다는 생각으로 멸치똥 하나하나 다 떼고 무릎이 달찬 불 지킨 것밖에 없어. 장돌뱅이 무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저 코를 뚝배기에 박고 숟가락질하는 소리만 요란했다. 여기 국물 좀 더 주시오. 각두기 좀 더 줍시오. 하는 외침이 빗발쳤다. 복수는 쉴 새 없이 국자를 돌렸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앞치마는 국물 자국으로 얼룩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손님 3. 아줌마, 이 집 이름이 뭐요? 내일도 장사해요? 이름은 무슨 그냥 복순이네 국밥이지. 내일이고 모레고 솥단지 구멍 날 때까지 할 테니 걱정 말고 오셔요. 와, 저 손 큰 것 좀 봐. 시래기를 아주 산더미처럼 퍼주네. 남는 게 있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아끼면 쓰나. 배부르게 먹고 가서 힘써야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지. 많이들 드시오. 복순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그녀를 보고 겁을 먹었던 아낙네들도 이제는 복순의 굵은 팔뚝을 보며 든든하다, 야무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덩치 큰 여인은 공포의 대상에서 장터의 명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가마솥의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 많던 국물이 동인한 것이다.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다. 국이 다 떨어졌네. 내일은 더 많이 끓여올 테니 헛걸음하신 분들은 내일 꼭 다시 오셔요.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아쉬운 탄성을 내뱉으며 발길을 돌렸다. 거참, 내일은 새벽같이 와야겠네. 냄새만 맡고 가려니 발길이 안 떨어져. 저 양반 국밥만 못 봐서 오늘 밤잠 다 잡구만. 복수는 텅 빈 가마솥을 바라보며 허리춤에 손을 올렸다. 뻐근한 어깨를 두드리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다. 장터의 흙먼지와 음식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복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성공의 냄새였다. 그녀는 행주로 솥주변을 닦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 덩치가 크면 어떠냐? 밥심으로 사는 세상, 밥만이 퍼주는 게 최고지. 내일은 멸치를 2배로 넣어야겠어. 아주 국물 맛에 기절을 하게 만들어주마.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상인들이 하나둘 파장을 준비할 때 복순의 국밥집 자리에는 여전히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것은 내일 다시 피어올라 사람들을 불러 모을 약속과도 같은 향기였다. 복순은 가벼워진 솥을 다시 번쩍 들어 올렸다. 아침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닐 터였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장터의 전설은 그렇게 시래기 냄새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장터의 아침은 해가 뜨기도 전에 구수한 냄새로 먼저 깨어났다. 안개 자욱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가는 그 냄새는 지나가는 장돌뱅이의 발길을 붙잡고 잠덜 깬 주막집 개들의 코를 벌름거리게 만들었다. 멸치와 디포리를 듬뿍 넣어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겨우내 찬바람 맞으며 꾸덕꾸덕하게 마른 무청시래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된장을 풀어 푹 끓여낸 귀남내 시래기 국밥.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심리 밖에서도 콧구멍을 벌리며 찾아온다는 전설의 국밥이었다. 가마솥 뚜껑이 덜그럭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얀 김이 용솟음 치듯 피어오르는 부엌 한가운데 천하장사라 불려도 손색 없을 떡 벌어진 어깨에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복순이었다. 그녀가 팔을 걷어붙이고 국자를 한 번 휘저을 때마다 가마솥 안에서는 구수한 풍미가 폭폭 터져나왔다. 아따, 불 조절이 생명이란께. 장작 2개 더 넣어야 쓰겄다.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다. 예전 같으면 목첨 큰 돼지라며 손가락질했을 마을 아낙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호령에 맞춰 보조를 맞추는 일꾼들의 손길이 바빠질 뿐이었다. 부인, 진정하시오. 장작을 그리 한꺼번에 넣으면 국물이 쫄아들어 맛이 짜집니다. 은근한 불에 달래듯 끓여야지요. 어느새 부엌 입구에 나타난 귀남이 부드러운 미소로 복순을 말렸다. 과거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듯 비실거려 종이 인형이라 불리던 귀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총기로 반짝였다. 아내가 만든 영양 만점의 국밥을 매일같이 비운 덕분인지 아니면 쏟아지는 엽전 꾸러미를 세느라 팔근육이 붙은 것인지 그는 제법 듬직한 사내에 태가 났다. 귀남네 국밥집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다.
줄이 장터 어귀까지 길게 늘어섰다. 손님 1. 어이 귀남이 여기 국밥 2그릇 말고 3그릇 주게. 우리 마누라가 입덧을 하는데 자네 집 시래기 아니면 쳐다보지고 않아. 손님이 거참 이 집 며느리가 끓인 국을 먹으면 없던 힘도 솟는다니까. 지난번엔 저댁 며느님이 쌀가마니 2개를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하는 걸 봤는데 그 기운이 국물에 다 녹아든 게 분양해.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이제 비웃음이 아닌 경외와 찬사였다. 시집 올 때만 해도 소처럼 먹어치우는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 기둥뿌리 뽑겠다며 혀를 차던 마을 노인들은 이제 복순을 보며 합장이라도 할 기세였다. 마을 노인에이, 내가 진지게 알아봤지. 저 덩치가 그냥 살 집이 아니여. 저게 다 복이여 복.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몰라봤던겨. 마을 노인끼, 그렇고 말고 저 며느리 들어오고 귀남이 병도 낫고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기와집 되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 100까지 불려주니 저런 효부가 어디 있나. 복순이 함지박만한 뚝배기를 양손에 가볍게 들고 호를 누비자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의 풍채는 이제 흉이 아니라 풍요와 넉넉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밥을 고봉으로 퍼담아 줄 때마다 사람들은 역시 복덩이 며느리 인심은 다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 유쾌한 풍경을 배 아프게 지켜보는 이가 딱 한 명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지주 변대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사랑방문을 열어놓고 저 아래 장터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심사가 뒤틀려 부채질만 해대고 있었다. 에잉 쯧쯧 천박한 것들이 모여서 꿀꿀이죽 같은 걸 먹으며 떠드는 꼴이라니.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양반의 채통도 모르고 저리 짐승처럼 먹어대다니. 변대감은 혀를 찼지만 사실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마을 소장농들이 보릿고개만 되면 쌀 한 대라도 빌려달라고 자신의 집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때마다 고리로 살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아 부를 추적해온 그였다. 그런데 귀남네 국밥집이 대박이 난 뒤로 상황이 변했다. 귀남은 국밥집에서 쓸 무와 배추, 그리고 겨울철 일거리가 없는 농민들이 벌이던 무청을 전량 사들였다. 그것도 죗값을 쳐서 말이다. 농민들은 더 이상 변대감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었다. 낮에는 귀남네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국밥집에서 국밥을 나르거나 설거지를 하며 품삯을 받았다. 변대감의 곳간에 쌓인 쌀은 썩어가는데 귀남네 엽전개짝은 미어타질 지경이었다. 이놈 마량새야, 당장 가서 소장료 안 낸 놈들을 잡아들여라. 내 땅을 밟고 사는 주제에 감히 내 인사를 안 와. 아이고 대감마님, 소장료 안 낸 사람은 없는데쇼. 귀남 도련님이 이번에 마을 사람들 빚을 싹 다 갚아줘 버렸지 뭡니까요. 그리고 소장농들이 이제 대감마님 땅 농사 안 짓겠답니다요. 뭐? 뭐라? 농사를 안 지어? 그럼 뭘 해먹고 산단 말이냐? 귀남네가 옆 고을에 시래기 건조장을 크게 지었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 품삯이 2배라나요. 대감마님 땅은 너무 척박해서 소출도 안 나는데 세금만 비싸다고 다들 혀를 내두릅니다요. 변대감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던 그에게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사람이 없어진 상황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지팡이를 짚고 장터로 향했다. 귀남네 국밥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심산이었다. 국밥집에 도착한 변대감은 짐짓 위험을 떨며 소리쳤다. 이놈 귀남아, 네 놈이 산업공상의 법도를 어기고 전한 장사치 흉내를 내며 마을물을 흐린다기에 내 친히 꾸짖으러 왔다. 국밥을 먹던 손님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멈추고 변대감을 쳐다봤다.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또 시작이네 하는 귀찮음과 경멸이 섞인 눈초리였다. 귀남이 조용히 카운터에서 나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대감 어르신,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르신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내게 빌어봐야 소용없다. 당장 이 가게를 걷어치우고. 그때였다. 부엌에서 산채만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복순이 거대한 뚝배기를 쟁반도 없이 한 손에 턱하니 들고 나오더니 변대감 앞에 빈 탁자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탁자가 오직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아이고 대감마님 오셨어? 목청 좋으신 거 보니 배가 많이 고프신갑네. 우리 집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고 말씀하시지요. 돈은 안 받을 테니. 뚝배기에서는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나 변대감의 코를 강타했다. 아침부터 화병에 밥도 못 먹었던 변대감의 위장이 눈치 없이 꼬르륵 소리를 냈다.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변대감의 얼굴이 불루락불루락해졌다. 이런 개밥 같은 걸 나들어 먹으라고 내 이놈들을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고발이라뇨 대감님, 저희가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버려지던 시래기로 큰돈을 벌어 관아에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사또께서 과연 누구 편을 드실까요? 귀남은 부드럽게 웃으며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대감님 댁 논문서 사본입니다만 듣자 하니 일할 사람이 없어 논을 못 키고 계신다지요. 잡초만 무성해지면 땅값이 똥값이 될 텐데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여 무밭으로 일구려 합니다. 시세보다 후하게 쳐드릴 테니 넘기시지요. 변대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감히 내 땅을 노리다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일꾼이 떠난 땅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했다. 게다가 귀남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연했다. 그의 뒤에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마을 사람들이 든든한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고 옆에는 천하장사 복순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대감마님, 욕심부리면 배탈나요. 국밥 드시고 속 푸시고 묵을 땅 팔아서 편하게 사시오. 그게 장사하는 비결이요. 변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지팡이를 들어 올렸지만 복순이 가볍게 손가락 하나로 지팡이 끝을 밀어내자 그는 중심을 잃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꼴싸 나온 엉덩방아였다. 손님 3. 아이고 대감님, 콧대가 너무 높아서 바닥에 안 보이셨나 보네. 와하하, 장터가 떠나가라 웃음꽃이 피었다. 변대감은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마을을 호령하던 지주의 권위가 뜨끈한 시래기 국밥 한 그릇과 며느리의 뚝심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닫은 뒤였다. 귀남과 복스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부인, 오늘 정말 대단했어. 대감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는 건 처음 봤어. 귀남이 컬컬 웃으며 복순의 어깨를 감쌌다. 예전에는 뼈만 앙상해서 감히 엄두도 못 냈을 행동이었지만 이제 그의 팔에는 제법 힘이 들어가 있었다. 복순은 쑥스러운 듯 굵은 팔뚝으로 뺨을 문지르며 웃었다. 서방님이 말을 어찌나 잘하시던지 제가 다 속이 시원하더이다. 그나저나 저 땅 사면 내년에는 물을 더 많이 심을 수 있겠지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을에 굶는 사람은 없을 거요. 부인의 손맛이 닿는 곳마다 적박한 땅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의 줄임배가 채워지니 당신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지주가 아니겠소? 아이고 낯간지럽게 시리. 나는 그저 서방님이랑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소? 귀남은 복순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 손은 솥뚜껑을 들고 물을 뽑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귀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당신이 많이 먹어서 우리 집이 망할 거라던 사람들 말이 틀렸어. 당신이 많이 먹는 만큼 힘을 써서 우리를 일으켰으니 말이요. 당신은 정말 나의 복덩이요. 서방님도 참, 이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국밥이나 끓입시다. 복순이 귀남의 등을 툭 치자 귀남은 휘청거리면서도 행복하게 웃었다. 달빛 아래 덩치 큰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달빛을 타고 고요한 마을로 퍼져나갔다. 가난의 그늘이 거친 마을에는 이제 배부른 사람들의 코골아 떨어지는 소리와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찬 궁들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시래기 국밥 냄새만큼이나 구수하고 진한 밤이었다.